안녕하세요. 100일 고전 지혜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심화과정 사회 분야의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담당하게 된 글로컬 사회복지학부의 신원정 교수입니다. 국부론은 경제학의 위대한 고전으로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을 살펴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도록 하는 고전입니다. 이제 국부론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과 저자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부론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5권의 첫 번째 내용인 노동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원인과 그 노동 생산물이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분배되는 질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부론 내용 탐구 2권 자산의 특성과 축적 및 사용에 관련돼서 살펴봅니다. 네 번째로는 국부론 내용 탐구 3권 각 나라 국부의 증진 차이에 관련돼서 살펴봅니다. 다섯 번째로는 국부론 내용 탐구 4권 정치 경제학의 학설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섯 번째로는 국부론 내용 탐구 5권 국왕 또는 국가의 수입에 관련돼서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교재를 통해서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고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들에 관련돼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과 저자 소개를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1723년에 태어나서 1790년도에 사망한 굉장히 오래전에 생존했던 인물입니다. 애덤 스미스를 경제학의 창시자,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의 국부론은 성서일의 가장 위대한 책의 탄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글래스고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교수였는데요. 강의할 당시에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던 교수였다고 합니다. 그는 1759년 완성한 도덕감정론의 제4부인 경제학을 발전시켜서 국부론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특히 그가 가정교사로 함께 여행 가는 일을 하게 되는데 3여년간의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상가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국부론이 완성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부론은 5권 32장으로 구성된 매우 방대한 책입니다.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웠던 이 애덤 스미스는 3여년간의 어떤 여행을 통해서 다양한 사상가들과의 만남이 있었고요. 이러한 여행을 통해서 국부론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특히 이제 18세기는 변화의 시기였는데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막 시작되던 시기였죠. 산업혁명이 이루어졌던 시기로 자유무역이 활발해지던 시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부를 금과 은으로 보는 중상주의 사상이 지배적이었던 시대였는데요. 아담 스미스는 이런 중상주의를 반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련돼서 이 국부론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서든 노동이 이루어지면 부가 생산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부의 원천을 노동에 있다라고 보고 있죠. 또 부의 증진은 노동 생산력의 개선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의 기초를 분업에 두고 있는데요. 분업과 이에 수반하는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계를 구매하기 위해서 자본의 축적이 필요하고 또 자유경쟁에 의해서 자본 축적을 꾀하는 것이 국부 증진의 정도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기심은 중세에서처럼 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 실현을 위해서 신이 내려준 수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비능률, 불합리를 제거하는 유일한 요소이자 국부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부론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국부론의 내용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에서는 노동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원인과 그 노동 생산물이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분배되는 질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1권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1권의 1장에는 분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노동 생산력을 가장 크게 향상시키는 것을 분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발휘하는 기술, 숙련도, 집중력 역시 그 대부분은 분업의 결과라고 보고 있죠. 이렇듯 애덤 스미스는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특성을 분업에서 찾고 있습니다. 또 분업의 이점과 분업의 결과로 형성되는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또 가격을 구성하는 세 요소인 임금, 이윤, 지대의 결정을 설명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가격과 분배의 결정 과정을 설명했는데요. 분업의 결과 인원수는 동일하면서도 처리할 수 있는 작업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분업 잘 알고 계시지요? 이런 분업 같은 경우는 노동자 개개인의 숙련도가 증가할 수 있고 또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시간이 절약됩니다. 또 이런 분업을 위해서는 많은 기계가 발명되면서 노동이 수월해지고 공정이 단축되어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몫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작업량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이유가 되죠. 2장에서는 분업을 일으키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드러난 어떤 그 재능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분업의 원인이라기보다는 분업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업은 인간이 가진 성향, 즉 물건을 서로 교역하고 거래하고 교환하는 성향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업을 통해서 우리는 거래하고 교역하면서 교환하는 일반적 성향을 통해서 각각의 재능으로 만든 생산품이 공동 자산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재능으로 만들어진 생산물 중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우리는 이렇게 드러난 타고난 재능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분업을 통해서 그런 어떤 재능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1권의 세 번째 장에서는 분업은 시장 크기에 의해 제한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환 능력이 분업을 야기하기 때문에 분업의 정도는 언제나 이 교환 능력의 크기, 즉 시장의 크기에 의해서 제한받는다라고 보는데요. 아무리 대수롭지 않다 할지라도 대도시가 아니면 존재하기 어려운 직업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작은 도시에서는 무척 시장이 너무 작으면 누구에게도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라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대도시에서 이런 분업이 왕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에서는 화폐의 기원과 사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 교환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어떤가요? 서로 교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죠. 그런데 제가 수업을 하기 위해서 물론 제가 책을 때로는 쓰기도 합니다. 수업을 할 수 있는 책을 쓰기도 하지만 제가 책을 쓰고 책을 교재로 만들고 그것을 판매하고 하지는 않죠.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제 나름의 전공 관련된 서적을 제가 만들 수는 있습니다. 글을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만드는 곳과 그것을 판매하는 곳이 서로 다르죠. 또 그것을 만들 때, 책을 만들 때도 어떤가요? 그 책을 하나의 책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편집할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하고 그것들을 또 찍어내는 곳도 필요하고요. 그죠? 또 그 종이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죠. 이렇게 지금 현재 어떤가요? 분업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분업이 확립되면 모든 사람은 교환에 의해서 생활을 하죠. 저는 교수로서의 역할을 해서 화폐를 받죠. 돈을 받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요? 제가 원하는 물건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물 교환을 하는 것은 어떤가요? 너무 어려워요. 따라서 하나의 상품을 화폐로 선택하게 된 거죠. 과거에는
가축, 소금, 조개껍질, 담배, 설탕, 못 이런 것들이 화폐의 역할을 대신했었습니다. 이런 화폐는 보편적인 상업의 매개 수단이 되었고요. 가치는 교환의 가치와 사용의 가치로 나뉘게 됐죠. 모든 상품의 진실 가격은 무엇인지, 또 이 가격의 서로 다른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시장 가격은 왜 이따금 이 진실 가격과 괴리되는지에 대해서 이 국부론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가치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다른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특정 물건의 유용성을 나타내기로 또 하고요. 때로는 그 물건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다른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게 되는데요. 전자의 경우는 사용가치, 후자의 경우는 교환가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권의 5장의 주제는 상품의 진실 가격과 명목 가격 또는 상품의 노동 가격과 화폐 가격입니다. 노동은 모든 물건에 부과된 최초의 가격이자 구매 대금인데요. 세상 모든 부를 구매하는데 원래 사용했던 건 노동이지 금과 은은 아니었다라고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주들과 주권 국가들은 자국 주화에 포함된 순수한 금속의 양을 줄여서 일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자주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금속의 양을 늘리는 것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 나라에서 주화에 포함된 금속 양은 계속 줄어들었고 느는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런 변동은 거의 늘 화폐 지대의 가치를 줄이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동은 명백한 가치를 측정하는 유일하고 정확한 척도이자 유일하고 보편적인 척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5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노동은 교환가치의 진실한 척도이면서 노동은 유일하게 보편적이고 유일하게 정확한 가치의 척도이며 모든 시기와 장소에서 상이한 상품들이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표준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6장에서는 상품 가격의 구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최초에는 노동의 양이 가치의 유일한 척도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원시 사회에서는 우리가 물품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노동의 양, 그러니까 노동의 양이 유일한 척도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무엇을 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쵸? 그럴 때 우리가 단순히 그 노동의 양이 이런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또 노동에서의 힘든 정도가 고려되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쉽게 노동에서 무엇을 얻는 것과 또 굉장히 어렵게 무엇을 얻는 것과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인 거죠. 또 뛰어난 숙련과 창의력도 우리가 이런 상품 가격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노동의 전 생산물은 노동자에게 속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자본을 사용할 때는 자본가의 이윤으로 뭔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의 양, 노동의 가치, 뭐 숙련성, 창의성 뭐 이런 것들은 임금과 관련된 것이고요. 또 그 자본을 사용할 때 자본의 이윤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이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지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지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토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그 상품 가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권의 7장에서는 상품의 자연 가격과 시장 가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의 또는 평균적인 수준을 우리가 자연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연율로 지불이 되면 상품은 자연 가격으로 팔리는 것이 되지요. 시장 가격은 시장에 반입되는 상품의 양과 유효 수요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요. 상품의 양이 유효 수요에 부족할 때 시장 가격은 자연 가격 이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시장 가격의 변동은 지대보다는 임금과 이윤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 영향의 정도는 상품 및 노동의 공급에 따라서 다르게 되지요.
그러나 시장 가격은 장기간 자연 가격 이상으로 유지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고이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에서 기술적 비밀은 영업상 비밀보다 훨씬 오래 지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8장은 노동의 임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생산물은 노동의 자연 임금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국부의 증가와 더불어서 증가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유하다고 하더라도 정체한 나라에서는 임금이 높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회가 이미 부를 온전히 획득했을 때보다 더 획득하려고 나아가는 진보 상태일 때 대중의 대부분은 을 이루는 노동 빈민은 가장 행복하고 편안해 보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가 정체 중일 때는 힘들고 쇠락하는 상태에서는 비참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며칠 동안 엄청난 노동이 계속되면 대다수는 휴식을 취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갖게 되고 그런 욕구는 외부에서 강제하거나 어떤 강력한 필요로 억제되지 않는 한 거의 억누를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당히 노동하면 꾸준히 일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오래 보존할 뿐만이 아니라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고 이것은 모든 직업군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9장은 자본의 이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윤은 부의 증가 또는 감소에 의존하고 있지요. 부유해질 수 있을 때까지 부유해진 나라에서는 이윤도 임금도 극히 낮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유해질 수 없는 나라에서는 이자가 대단히 낮으므로 가장 부유한 사람들만이 그것으로 생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고이윤은 고금리보다 더 물가를 올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책에선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자본은 이윤이 적을지라도 이윤이 높은 소규모 자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합니다. 돈이 돈을 번다라는 격언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돈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이 버는 건 쉬운 일이 될 수 있지요. 정말 어려운 건 먼저 그 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권의 10장에서는 노동 자본의 각종 사용처의 임금 이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완전한 자유가 있는 곳에서는 이익과 불이익은 같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 자본의 사용처가 상이함에 따라서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지만 전체로 보면 동일한 지방에서는 완전히 서로 같거나 끊임없이 같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본인이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가요? 그곳으로 모이겠죠. 근데 만약에 이득이 없고 불리하다면 그죠? 그곳을 떠날 거예요. 따라서 사업의 유리함 또는 불리함은 곧 여타 사업의 수준으로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물들이 자기의 자연적인 과정을 따르도록 방임되는 사회, 완전한 자유가 있는 사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직업을 완전히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자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완전히 자유롭게 직업을 바꿀 수 있는 사회에서는 결국 이익과 불이익은 같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한 자본 이윤은 해당 업종의 기술 습득 난이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0장은 제1절과 2절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1절은 사용처 그 자체의 성질로부터 생기는 불균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불균등에 관련돼서 5가지의 상쇄적 사정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직업 자체가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던가 불쾌하게 하던가 또 두 번째로는 그 지식을 습득하기가 쉽고 비용이 저렴한지 또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지 세 번째로는 취업이 안정적인지 불안정적인지 또 네 번째로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신임 곧 그의 책임이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5번째는 그 직업에서 성공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의 정책에 기인하는 불균등에 관련돼서 각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11장은 토지의 지대,
1권의 마지막 장인데요. 지대는 차지인에게 보통 이윤을 지불하고 남는 초과분으로 지대는 일종의 독점 가격입니다. 임금과 이윤은 가격의 원인이고 지대는 그 가격의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운하라든가 도로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배가 드나드는 강은 운송비가 감소가 되면서 먼 농촌 지역을 도시 인근 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게 되지요. 따라서 이런 시설은 모든 개선 사항 중에서도 가장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 예를 또 들 수 있는데요. 이 교재에서는 감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감자밭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수량 관점에서 보면 논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또는 밀밭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실제량이 훨씬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양분 역시도 인간에게 가장 좋은 그런 적합한 해당 식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이 어렵기 때문에 이 감자가 빵처럼 모든 나라에서의 주된 식물성 식량이 되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건물, 옷, 마차, 그때 당시 마차고 지금은 차겠죠? 이런 어떤 편의품과 장식품을 향한 욕구가 어떤가요? 경계가 없습니다. 대다수의 부자들은 그런 것들을 차지하고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 교과서에선 얘기를 하고 있죠. 남들에게는 없고 자기만 갖고 있는 것, 드러내는 것, 이런 것들이 부의 즐거움을 완벽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특정 상품이나 상품 집합의 가치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특정 상품이나 상품 집합이 가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은과 다른 모든 상품의 가치를 측정하는 진정한 척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치품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하고 번성한 시기에는 가치가 오르지만 어려운 시기에는 그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흉작인해와 풍작인해 모두에게 장려금은 곡물 가격을 실제 경작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가격보다 높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싼 상품보다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그리해서 값싼 상품이 더 많은 물량과 함께 더 큰 가치가 부여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금은이 풍부한 나라가 부유하고 기금속이 진귀해지면서 빈곤하다는 정치 경제학 체계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사상 체계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책에서 4권에서 더 많은 분량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권에서 이 이야기는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부론의 2권은 자본의 성질, 축적, 사용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원시사회 상태에서는 재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원시사회에서는 어떤가요? 자급자족하지요. 따라서 사회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재고를 둘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분업이 재고를 필수적인 것으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분업을 통해서 생산물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우리가 교환하고 구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신의 생산물, 노동 생산물은 완성되어져야지만 판매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완성된 채로 비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재고가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의 축적과 분업은 동시에 진행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사물의 본성상 재고와 축적은 분업에 앞서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재고가 미리 더 많이 축적되면 될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분업은 더욱 세분화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재고의 축적은 동량의 노동이 더 많은 생산을 하게 하는데 재고가 축적됐을 때 우리는 어떤가요? 노동 생산력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생산력의 커다란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재고가 축적되어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고의 축적은 자연히 이러한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고 증가의 일반적인 영향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분업 그리고 재고와 축적이
축적이 분업과 동시에 진행되고 또 재고의 축적은 동량의 노동이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재고 증가의 일반적인 영향이다라고 이 서적에서는 이 저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장에서는 재고의 분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고의 분할을 보면 이제 개인의 재고 그리고 사회의 재고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개인의 재고는 오로지 노동으로부터 수입을 얻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대부분의 노동빈민이 처해 있는 상태 를 얘기하고요. 재고는 그에게 수입을 가져다 주리라는 기대되는 자본과 소비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나뉠 수 있지요. 자본은 소유주가 계속 변화하면서 이윤을 남기는 유동자본과 유통하지 않고 수입이나 이윤을 가져다주는 물건들에 사용되는 고정자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업종에 따라서 고정자본 및 유동자본의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재고에 대해서 보자면 사회의 총 재고는 모든 주민 또는 구성원들이 내 어떤 재고를 합한 양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개인의 재고와 같이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직접적인 소비를 위해 보유하는 부분. 아무런 수입이나 이윤도 나올 수 없게 되는데 예를 들면 식료품, 의료, 가구, 주택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고정자본으로 소유주를 바꾸지 않고 수입이나 이윤을 낳는 것, 그래서 기계, 임대건물, 토지의 각종 개량, 유용한 재능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유동자본으로는 유통해서 소유주를 바꿈으로써 수입을 가져다 주는 걸 말하는데요. 화폐나 식료품의 재고, 또 완성된 제조품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비교적 안전한 나라에서는 모든 재고는 세 가지 용도 가운데 어느 한 가지에 사용이 되는데 폭력이 횡행한 나라에서는 많은 재고가 매장 또는 은폐된다고 이 저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은 화폐 또는 국민자본의 유지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대부분 상품의 가격은 세 부분으로, 즉 상품을 생산해서 시장에 내놓는 데 사용된 노동에 대한 임금, 또 자본에 대한 이윤, 토지에 대한 지대로 분해됩니다. 물론 약간의 상품 가격은 두 부분, 즉 노동에 대한 임금과 자본에 대한 이윤만으로도 구성되기도 하고요. 또 극히 소수의 상품 가격은 노동에 대한 임금만으로 구성되기도 하지만 모든 상품의 가격은 필연적으로 위의 세 부분 중에 이 부분 또는 저 부분 또는 전부로 분해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전체 구성원의 총수입은 구성원들의 토지와 노동의 연간 총생산물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순수입은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에 드는 유지비용을 공제하고 구성원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고정자본과 화폐로 구성된 유동자본 부분은 사회의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죠. 3장은 자본 축적 또는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노동에는 그것이 가해지는 대상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노동이 있고 그런 효과를 갖지 않은 노동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전자는 가치를 생산함으로 생산적 노동이라고 할 수 있고 후자는 비생산적 노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조공의 노동은 일반적으로 그의 작업 대상인 원료의 가치에다 자기 자신의 유지비의 가치와 고용주의 이윤의 가치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하인의 노동은 아무런 가치도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자본의 증감은 그 나라의 연간 생산물을 증감시키는데요. 자본은 전략 또는 저축에 의해 증가하고 자본을 증가시키는 직접적 원인은 근면이 아니라 전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생산물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의 증가가 필요하고 만약 생산물이 증가했다면 자본도 증가했다고 확신해도 좋다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평화 시에 거의 모든 나라가 이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부론 2권의 4장에서는 이자 받고 대부되는 자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고 대부되는 재고는 대부자에게는 자본이지만 차용자에게는 이것이 자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이자는 대부된 재고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새로운 자본의 유리한 용도를 발견하기가 더 곤란해짐에 따라서 이윤이 감소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토지의 시장 가격은 지대와 이자율 수준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주의할 것은 일반적인 토지의 시장 가격은 어디에서나 일반적 이자율에 의존한다라는 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직접 자본을 사용하는 수고를 덜면서 자본으로부터 수입을 얻기 바란다면 그는 그것으로 토지를 살 거고 사거나 아니면 이자를 받고 빌려줄 것인가를 심사숙고하게 되죠. 토지의 더 나은 안정성과 더불어서 어느 곳에서든 토지 소유에 딸려있게 마련인 다른 이점도 있기 때문에 이자를 받고 화폐를 빌려주는 것보다 토지로부터 나오는 더 적은 소득에 만족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시장 가격은 이런 지대와 이자율 수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5장은 자본의 각종 용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양의 자본이 가동시키는 노동의 양과 연간 생산물에 부과하는 가치는 자본의 사용 방식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4가지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사회의 해마다의 사용이나 소비를 위해 요구되는 천연 생산물을 획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토지나 광산, 어업의 개량이나 개발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본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죠. 두 번째로 천연 생산물을 직접적인 사용, 소비를 위해 가공하고 제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자의 자본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세 번째로 천연 생산물 또는 제조품을 그것이 풍부한 지역으로부터 부족한 지역으로 운송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도매상의 자본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는 위의 상품들 각각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그때그때의 수요에 맞게 작은 묶음으로 나누는 데 사용될 수 있죠. 소매상의 자본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